경력 후지지. 꼴랑 그 국선 2년한 스펙으로 뭐 로펌? 저 사고가 났습니다. 진압 중에 철거민한테 경찰이 죽은 사건? 그 사람 아들도 깡패한테 죽었죠. 그 깡패 새끼가 아니라 경찰이요. 경찰이요? 핏자국 하나 없이 싹 다 치웠다니까. 대권 소송의 진위가 뭔가요? 지금부터 사건 번호 이 재판에서 저희는 검찰이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요즘 남자 배우 중에 가장 핫한 배우는 유해진 씨인가 봅니다. 지난주 극비수사에 이어서 오늘의 영화는 소수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유해진 씨가 출연하는 영화를 2주 연속으로 하다니, 예, 저희 무비무비에 전화 한 통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평해전과 어쨌든 뜻하지 않게 같이 흥행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념적인 뭐 대립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런 구도로 몰고 가는데, 뭐 그런 연평해전은 우익 영화고 소수 의견은 좌파 영화냐? 그렇죠. 그런 이분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맞아요. 그 무식하고 폭력적인 거예요. 정의를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네네. 그럴 텐데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 남자의 분투기. 왜 이 말이 좌파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옛날에 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 한참 정의구현이라는 모토가 정권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좌파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자는 얘기가 무슨 네. 좌파냐고. 어쨌든 이 영화는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픽션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게, 어떤 영화를 찍고 할 때 용산이나 세월호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영화의 윤리성이 보장받으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고 미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훌륭하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소수 의견은 약간 이중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용산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다라고 굉장히 오히려 이중 부정을 통해서 긍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엄밀히 봐서 꼭 용산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용산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 하나의 상징이 됐고, 이걸 용산이라는 문제로 이제 제한돼서 생각하다 보면 더 재미없는 영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카타르시스는 여기 있다고 봐요. 검사가 스스로 잘못을 창피해서 못하니까 법정을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 장면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망신주는 과정을 향해 쫓아가는데, 저게 용산 참사랑 관련이 있었던 거라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질 정도로 한편 영화 내용이 멀리 진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저는 용산이 아닙니다라는 말도 굳이 여기서 좀 관련이 없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겁이 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연평해전은 연평해전이잖아요. 이거는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재구성한 것입니다. 뭐 아니면 허구가 가미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거 딱 내세워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되냐고. 그런 거 자체가 좀 한국 사회의 어떤 담론 구조가 좀 편향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뭐 법정 드라마를 다룬 영화들, 권선징악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당거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러진 화살도 그렇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약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관객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영화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언급하신 그 세 편의 영화들은 실제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세 편의 영화 모두 흥행적으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 정당한 약자가 부당한 강자에 의해서 핍박받는 얘기를 굉장히 분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당한 약자가 부당한 강자를 극복하는 이야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네. 거예요. 바로 그 드라마가 이 영화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 풀어갔다, 비교적 잘 풀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도 포장은 아쉽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정도로 과소평가받을 만한 영화는 아닌데. 저는 좀 반대로 봐요. 왜냐하면 부당거래 같은 영화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 류승분 같은 양아치 캐릭터가 검사를 맡아서 막 시계,
이렇게 뇌물로 봤을 때 막 이 따위로 하면서 막 이렇게 챙기는 이런 모습이랄지 굉장히 캐릭터라이징이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소수의견의 가장 문제점은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굉장히 밋밋한 전형적 인물들을 다 내세우면 그걸 관객들이 동화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가령 김희성이 갖고 있는 검사 캐릭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봤던 네. 그런 검사 캐릭터, 국가의 이를테면 개 역할을 하는 그런 생각 없는 그런 캐릭터고, 또 신참 변호사 역시도 우리가 늘 봐왔던 국선 변호사 몇 번밖에 하지 못하는 선배 역시도 역시 약간 세속의 맛을 알았지만 그 동생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이런 캐릭터들은 너무 전형적이에요. 너무 동화처럼 뻔한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은 사실은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작하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100원을 받겠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뭘로 끝나냐면 이경영 씨의 무죄와 유죄를 판결하는 다른 재판에서 끝나고, 그 정말 흥미로운 국가 그 배상 청구 소송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 무게 중심이 기우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네. 강유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설득당하셨어요? 설득 당하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 자체 그 플롯의 완성도가 사실 약간 떨어지는 게 중반 이후에 좀 급이 삐걱거립니다.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그 메인 플롯을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로 네.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예, 마무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깔끔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지금 이제 이게 귀가 얇으신가 봐요. 저는 이제 약간 반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판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완성도에서의 굉장히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에 세월호, 뭐 메르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울분을 토하는 데 있어서 착한 판타지 필요하다라고 저는 오히려 이제 앞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하고 안아주는 갑자기 입장입니다. 두 분들이 이렇게 갈짓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갈피를 못 잡겠는데, 아무튼 세 분의 연기에 대해서 그럼 이번에 얘기를 해볼게요.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유해진 씨도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이번에는 약간 수트를 딱 챙겨 입은 모습. 네네. 예,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나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타입캐스팅이라고 그러죠. 항상 저 배우는 저런 역할, 이런 맞아요. 느낌의 고정관념을 이번 영화에서 유해진 씨가 좀 깨졌다. 이 부분은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왜 빵 갑자기 터지세요? 예전에 공공의 적에서 유해진 씨가 칼 막 손가락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소매치기였던 거예요? 뭐였던 네네. 거예요? 굉장히 신분 상승을 많이 했다는 생각에 맞아요. 갑자기 빵 터졌어요. 네. 도사였다가 또. 저는 그러니까 보다가 야, 이거는 유해진 씨 연기니까 웃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그런 묘사가 나와요. 그 판사하고 검사가 아주 아삼육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해진 씨가 판 검사가 친구야? 아유, 둘이 뭐 없으면 못 살지. 쪽쪽 빨어. 진짜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를 맛있게 하는, 네. 하지만 그렇게 막 천박하지 않고 되게 재미있게 하는 그런 배우가 유해진이라는 생각이 들고, 윤계상 씨는 그냥 말하자면 쏘쏘, 김옥빈 씨는 좀 아쉬움, 유해진 씨는 조음이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맡은 캐릭터 자체가 그런 거지. 뭐 연기는 뭐 윤계상 씨가 저는 못하는 배우는 아니다라고 봐요. 의외로 그러니까 되게 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아니에요. 아이돌 좋아하시는 거. 출신의 네. 그 뭐랄까 배우로서 지금까지 저렇게 정착한 배우가 있어요? 윤계상 씨는 사실은 6년째 연애 중이라는 영화 때부터 네. 저는 그 이전에 이제 말하자면 아이돌 G.O.D 그 가수 출신의 배우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었다고 생각해요. 그때서부터 안정적인, 그야말로 그냥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은 하는 나름대로 가수 출신으로서 저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강유정 교수님께서 동의 못하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죠? 배우에 들어왔으면 배우들끼리 같이 상대평가해야지, 마치 외국에 오래 살고 왔으니까 입학 전형에서 혜택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치고 필레입학이라 그렇죠. 이거지. 아이돌 치고 잘한다라는 거는 외국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너 한국말 잘 못하시니까 넌 영어로 시험 치러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를까? 아 윤계상이 아이돌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강유정 교수님과 최강희 평론가 두 분께서 오늘 굉장히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로 살짝 가시고 저 얘기를 했다가 이 얘기를 살짝 하셨기 때문에 과연 엄지로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실지 오늘만은 기대가 됩니다. 해볼게요. 고민되시나요? 고민되네요. 네, 3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반전의 평가였어요. 네. 치켜 세워주셨네요. 네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의로움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들은 네. 그 보편적인 공명을 일으킨다고 보고요. 생각 있는 영화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 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줄 평을 하자면은 네. 필요한 영화. 어우, 깔끔하네요. 네. 5글자. 네. 아무래도 저는 냉정한 평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밖에 손을 못 들어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지금 착한 판타지가 무척이나 필요한 현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는 아주 착한 판타지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 줄 평은요? 의도는 좋으나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영화 만나볼게요. 네. 제가 끝까지 믿는 괜찮은 페미니스트가 바로 임상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감독의 나의 절친 악당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좀 기괴하고 불편한 장면들이 속출하는 작품인데 이번에는 웬일로 좀 사람들의 염원을 풀어줘요. 가령 엄청난 돈가방을 저렇게 발견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영화들에서 저렇게 돈가방이 발견되면 셋 다 죽거나 아니면은 뭐 다 뺏기거나 이런 결론인데 끝까지 행복하게 저 돈가방을 나누면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갑니다. 근데 임상수 감독이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포 세대라고 해서 다 포기할 필요 있느냐? 가끔 행운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준희 씨가 아주 길쭉한 여자로 나오는데 그 길쭉한 맞습니다. 길쭉한 매력을 살려주고 있고요. 민승범 씨가 지금까지와 좀 다르게 좀 약한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좀 제법 매력적인. 그래서 임상수 감독은 여전히 저한테는 오빠 같은 감독으로 믿음을 주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굉장히 유명해봤는데 아쉽게도 흥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프랑스 휴먼 드라마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알로 슈티.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처럼 스크린 독과점 하지 않고 네. 2천만 명.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프랑스 휴먼 드라마의 어떤 미덕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물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있을 법한 얘기 안에서 그 관객들에게 훈훈한 어떤 휴머니즘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화도요. 어떤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딱 북쪽에 있는 후미진 곳으로 이제 정근을 가게 되는데 그 북쪽이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나 봐요. 거기 사람들은 막 되게 춥고 거칠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 사랑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죽지 못해 갔다가 행복한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따뜻한 그런 정서로 담아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Quand il y a un étranger qui vient vivre Lacheneur, il brille deux fois. Quand il arrive et quand il repart. 아이디어란 무엇일까요? 아이디어는 훌륭한 대답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의 선택에서 태어납니다. AI, 즉 인공지능은 가능할까라는 질문 대신에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 이 날카로운 질문이 미니멀리즘의 여백에서 더욱 빛을 내는 영화 엑스마키나입니다. So, do you know what the Turing test is? Yeah. 엑스마키나는 튜링 테스트에 관한 영화입니다. 앨런 튜링이 개발한 이 튜링 테스트는 기계에게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을 얻어내면서 과연 기계가 인간과 같아질 수 있는가를 묻는 인공지능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 칼렙은 바로 이 튜링 테스트를 위해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know? Whatever comes into your head. Well, you already know my name. And you can see that I'm a machine. Would you like to know how old I am? Sure. I'm one. One what? One year or one day? One. 많은 SF 영화들에서 휴머노이드 혹은 AI는 반전의 결과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블레이드 러너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이죠. 그런데 엑스마키나에서 그녀 혹은 AI는 처음부터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기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시작합니다.
It's just in the Turing test. The machine should be hidden from the examiner. No, we're way past that. If I hid Ava from you so you just heard her voice, she would pass for human. The real test is to show you that she's a robot and then see if you still feel she has consciousness. 영상을 보시면 배 그리고 목 부분에 기계와 혹은 광섬유를 모두 노출하고 있는 그녀. 그러니 이번에 좀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임을 버젓이 드러내고 있는 AI, 에이바. 바로 그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적 감정을 그녀에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Are you attracted to me? What? Are you attracted to me? You give me indications that you are. I do? Yes. How? Micro-expressions. Micro-expressions. The way your eyes fix on my eyes and lips. The way you hold my gaze. 말하자면 엑스마키나는 AI를 향한 튜링 테스트라기보다는 바로 인간을 향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에이바는 이미 자신이 기계임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실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이 폐기 처분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What will happen to me if I fail your test? Ava. Will it be bad? Do you have people who test you and might switch you off? No, I Then don't. why do I? 이제 문제는 기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이용할 수 있느냐 혹은 인간을 속일 수 있느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철학이라던가 신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인문학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네이든과 칼렙은 서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인용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극을 받습니다. You feel bad for Ava?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That's what Oppenheimer said after he made the atomic bomb. Yeah, I know what it is, dude. 게다가 창조주 실험자, 피실험자로 구성된 이 영화의 공간을 보자면 아주 최소 단위로 구성된 인문학 실험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창조주를 벗어나려는 피조물, 어쩌면 그건 인간과 우리를 만들어낸 신 혹은 창조주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바로 대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va! Go back to your room! If I do, are you ever gonna let me out? 훌륭한 SF는 보는 즐거움을 넘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일 겁니다. 삶, 그리고 인간, 기계 이런 질문들을 넘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는 무엇이며 인간성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매혹적인 영화 엑스마키나입니다. 네,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잊고 있었는데 올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딱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광복 70주년 해서 KBS에서도 뭐 네.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같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여전히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일본은 독도 망언을 하고 있는데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벌써 70년이 훌쩍 흘렀어요. 네, 시간은 그렇게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주 크나큰 상처로 남아있죠. 그럼요. 일제 강점기가.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편수도 적고요. 네. 만들어도 흥행과는 거리가 먼 아주 희한한 징크스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중에 흥행작들은 떠오르는 것도 있고 네네. 잘된 것들도 꽤 있는데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중에는 흥행작이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일제 강점기의 아픔, 왜 영화에서만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번 주 궁금하네요. 까칠한 시선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2008년에 개봉했던 정지우 감독의 영화죠. 모던 보이입니다. 박해일 씨와 김혜수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 네. 살짝 기억이 나네요. 네, 1937년인 시대 배경인데요. 조선 총독부의 1급 서기관인 이해명이라는 인물이
조난실이라는 댄서를 만나게 되면서 친일파에서 독립운동가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사랑의 힘이 한 남자의 운명을 바꾼 셈이군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영화 흥행 성적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도 흥행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네, 정주 감독의 나름 야심찬 시대극이었는데요. 일단 영화 자체 만듦새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좀 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영화였는데 일제 강점기 배경의 영화가 흥행과 인연이 없었던 건 이 영화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강재규 감독의 마이웨이. 이 영화도 일제 강점기 배경의 영화였는데 흥행 실패였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을 매개로 한 식민지 조선의 청년과 네. 일본 청년이 2차 대전의 소용돌이 함께 휘말려들면서 뭐 우정을 나누게 된다 이런 설정이었죠. 아, 그랬죠. 한국 배우 장동건과 일본 배우 오다기 리조가 그 역할을 맡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영화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를 못했죠. 여전히 반일 감정이 만만치 않은데 한일 젊은이 간의 우정 이야기 이게 먹힐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게요. 게다가 영화 결말 부분에서 일본인이 살아남고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강재규 감독의 판단 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웨이는 판단 미스로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왜 흥행세가 부진한 거죠? 아, 이혜원 감독의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이군요. 개봉 순위 3위로 저조한 성적을 내고 극장가에서 벌써 간판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던데요. 네, 영화 사실 일제 강점기판 여고괴담 같은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소녀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설정의 미스터리 스릴러를 펼쳐보고 있는데 딱히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결말 부분에 가서야 명확해집니다. 그러게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왜 하필 일제 강점기일까? 도통 실마리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박은영 씨가 방금 이 영화의 흥행 실패 이유를 분석해 주셨네요. 네. 동의합니다. 일제 강점기 배경 영화라고 다 흥행이 또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 계시는 김주은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영화는 그래도 꽤 흥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요, 만주를 배경으로 한 액션 활극, 또 구체적으로는 서부극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은 액션에 가려져 탈색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하긴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같은 또 주연 배우들의 추격전, 열차 액션 같은 볼거리 위주의 영화였지 나라 잃은 서름이 영화의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영화의 흥행술사죠. 최동훈 감독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야심찬 작품 한 편을 올 여름에 선보이는데요. 암살이란 이 영화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정우 씨의 전지현, 이정재까지 정말 캐스팅만으로도 벌써부터 기대감을 한껏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일제강점기였어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1933년이 배경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에 투입된 이들의 활약상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전지현이 독립군 저격수로 나오고 이정재가 임시정부의 경무국 대장, 하정우가 청부 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일단 흥미로울 것 같긴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일제 강점기 배경의 영화들이 다들 흥행 성적이 신통치가 않아서 과연 이 영화는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걱정이 살짝 되긴 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배경인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말씀 안 드렸구나.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네. 첫째,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못 만들었다. 네, 그냥 장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때 당시 시대 배경으로 끌어오는데 머물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정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네. 자칫 잘못하면 영화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를테면 고 장진영 시전의 청년, 또 뭐 강재규 감독의 마이웨이 이런 작품들은 개봉 당시에 친일파 영화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뭐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인 만큼 네. 좀 더 자주 그리고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죠. 제대로 안 만들면 망합니다. 역시 호가 방점이라 그런지 오늘도 끝에 그냥 방점을 팍 찍어주시네요. 방점. 지금까지 최강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OST로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음악은 영화다. 먹방의 시대를 넘어 쿡방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요즘 TV 화면은 그야말로 요리로 가득한데요.
먹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매콤달콤한 스토리와 짭짤한 라틴 음악의 조합. 영화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 칼 캐스터. 꽤나 잘 나가는 셰프이긴 합니다만 아내와 이혼하고 어린 아들과도 소원한 데다가 늘 같은 요리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음식평론가의 레스토랑 방문이 예정되고 칼은 오랜만에 뭔가 보여주겠다며 칼을 갑니다. So you tell me that I'm a lucky man, and you're so right. Yes, you're so right. Girl, you know there's no other place I'd be right now, holding hands with my baby. So I'm gonna love you until the sun comes up. Be that extra sugar you need in your cup. From this love, there's no holiday. From this love, we will take. Come on, we're staying with the same menu, right? I have something really good planned for tonight. I'm gonna let you say it's not sweetbread. And you're gonna. 밤을 새워가며 신메뉴 개발에 열을 올리던 칼. 하지만 요리 자체보다는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사장은 잘 팔리는 메뉴로 안전한 길을 택하도록 강요하죠. 결국 메뉴 결정권을 빼앗긴 칼이 마지못해 내놓은 음식들은 평론가로부터 전혀 새롭지 않다는 혹평을 받습니다. 평론가의 혹평에 분노한 칼은 설상가상 트위터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홧김에 평론가에게 욕설 트윗을 날립니다. 자극을 쫓는 SNS 세상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있을까요?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결국 칼은 레스토랑에서도 쫓겨나고 말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쿠바 샌드위치를 파는 푸드트럭 사업에 도전합니다. 낡아빠진 트럭을 인수해 하나하나 직접 뜯어고치고 샌드위치 레시피를 연구하고 이혼 후에 소원해진 아들과 함께 트럭을 몰고 전국 일주를 시작하죠. 과연 칼은 땅에 떨어졌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그 샌드위치 맛은 어떨까요?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피곤한 세상에서 먹는 것만큼 인류 보편에 위안을 주는 게 또 있을까요? 한편으론 연애와 결혼, 여행과 육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까지도 화면으로 대리 만족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빈속으로 보기 힘든 영화
아메리칸 셰프였습니다.